네, 안녕하세요. 가상융합 경제 활성화 포럼 2차 세미나 기술분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이버의 하정우 소장님과 KT의 배수민 소장님 두 분을 모시고 하이퍼클로버 X 최근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지금 KT에서도 메타버스 관련되는 연구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생성형 AI와 결합하는 논의도 소개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분을 모시고 메타버스와 생성형 AI의 그 시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또 국내의 관련 산업들이 어떻게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특히 올해 들어서 이 메타버스에 대한 찬바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글 트렌드에 보면 이 파란 색깔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닥에 깔려 있죠. 잠깐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았다가 한 2년 반 정도 주목을 받았다가 관심이 조금 줄어들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메타버스 이전에는 이미 NFT가 빨간 색깔 NFT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가 지금 또 관심을 그동안 받았던 관심을 이제 다른 데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중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이 오렌지 색깔, 노란 색깔로 보이고 있는 이 부분이 GPT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관심이 굉장히 높이 치솟았다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다가 지금 다시 잠깐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메타버스는 버블이다 또는 아직 메타버스는 어디에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서 인터넷에 한동안 떠돌았던 유명한 사진이죠. NFT는 바닥에 깔아앉아 있고 메타버스는 익사 직전이고 사람들이 챗 GPT에만 관심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었는데 사실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NFT냐, 메타버스냐, 챗 GPT냐의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어서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NFT, GPT가 서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시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가? 지금 이제 관심을 받았다가 다시 사람들로부터 이제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이게 그냥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금 이제 일상에서 활용하는 기술로 정착할 수 있느냐, 지속 가능하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속 가능성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기술들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이좋게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는 시대로 가야 지금 지속 가능성도 담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늘 우리 토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몇 가지 토론 주제들도 이야기 해줬고 또 네이버에서도 이제 관련되는 질문들에 대한 답까지 얻어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발제를 듣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먼저 우리 하정우 소장님의 그 발제를 우리가 들을 텐데 잠깐만 제가 이제 그 공유를 하정우 소장님의 슬라이드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하정우라고 합니다.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게 스케줄이 좀 꼬여가지고 이동하면서 하고 있는데 기차 안에서 하려고 했다가 도저히 KTX의 소음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서 배수민 소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택시 이동 중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활치 못할 수 있어서 미리 사과 말씀드리고요. 오늘 소개드린 내용은 저희가 하이퍼클럽 X를 공개를 했죠. 공개를 했고 생성 AI 시대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메타버스와 생성 AI는 궁합이 굉장히 좋고 함께 시너지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부탁드립니다. 지금 네, 제가 클릭을 해야 되는데 클릭하는 화면을 놓쳤어요. 네, 네. 자, 네. 생성 AI
가 언어 AI부터 출발을 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GPT 시리즈들, 구글 팜 시리즈, 메타는 라마 이런 것들 발표를 해서 오픈 언어 모델, 오픈 라지 랭귀지 모델 생태계도 만들어가고 있고 국내에서도 저희 네이버, KT, LG 등에서 또 생성 AI를 만들고 있죠. 언어 AI. 근데 언어를 넘어서서 이런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들, 음성이나 음악을 생성하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로봇과 이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디지털 트윈과 이어지는 부분들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언어는 메타버스 관점에서 보면은 메타버스의 어떤 플레이어들 혹은 NPC들 혹은 캐릭터들을 위한 두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 메타버스 내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고려하면은 당연히 이미지나 음성, 이런 음악 관련된 생성 기술들이 창작의 영역을 넘어서 굉장히 강력한 컨텐츠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각 기술마다 어떤 품질의 차이 혹은 만족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진행 방향은 메타버스에서의 굉장히 큰 어떤 기반 혹은 기여가 될 것은 자명해 보이긴 합니다. 다음. 기본적으로 이 초거대 언어 AI,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초거대 AI가 있지만 초거대 언어 AI는 학습 과정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역시 범용으로 쓸 수 있도록 굉장히 큰 AI에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 보통 수조 개 이상의 토큰을 학습시키는 형태로 프리 트레이닝, 즉 범용 AI를 위한 사전 학습을 진행을 하죠. 그렇게 만들어진 언어 AI는 보통 글을 굉장히 잘 쓰긴 합니다만 전문성 있는 분야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려 그러면 사실 아쉬운 부분이 많이 생깁니다. 할루시네이션 같은 것도 생기죠.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그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를 추가 가공 확보를 해서 추가 학습을 시키게 됩니다. 속칭 그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추가 학습을 하면 전문 분야 특화된 초거대 글 쓰는 AI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용자들에게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서비스를 통해서 이 피드백으로부터 학습을 계속함으로써 점점 더 뛰어난 똑똑한 AI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어, 사실 이런 부분에 저기 여러 가지 나열을 해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거의 제가 직접 쓰고 있는 분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챗GPT나 저희 클로바엑스를 쓰는 분들 많은 분들을 보면은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십니다. 특히 영어로 이메일 쓸 때 굉장히 유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많이 쓰면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거의 일상생활에 녹아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에서도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뉴욕시에서는 원래 공립학교에서 사용 못하게 했다가 5월 되면서 그 사용 금지 방침을 철회를 했죠. 학교에서는 그럼 과연 이 젠 AI를 활용하는 걸 금지를 시켜야 되나 아니면은 수업 시간에 좀 더 인티그레이션을 시켜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이 페이지의 밑에 내려가면은 결국은 요약하는 게 선생님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쓰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로 귀결이 됩니다. 즉 이제 버리고 갈 수 없는 기술이고 아이들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금부터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로 거의 수렴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어,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고려하면 결국 이 생성 AI, 촉구대 AI가 만들어내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날 거다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은 가능하죠. 뭐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라든가 블룸버그도 마찬가지 10년 후에 US 달러 기준으로 1조 3천억 달러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시장의 주인공이 누가 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어떤 패러다임 의 전환을 만들게 될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모두 투자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얼마 전에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GPT를 활용이 얼마만큼 그 컨설팅 펌 내에 있는 직원들이죠. 이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또 조사를 했나 봐요. 논문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보니까 파란색은 GPT를 안 쓰는 분들, 그리고 빨간색은 GPT와 함께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자료를 함께 제공한 분들, 그리고 초록색은 그냥 GPT, 그런 자료 없이 GPT만 쓰시는 분들인데 업무 생산성을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이 GPT 같은 생성 AI를 쓴 사람과 쓰지 않은 사람의 업무 퀄리티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거는 이 도구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도구를 반드시 써서
나의 능력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실제로 이런 뭐 저기 컨설팅 펌에 있는 분들이 이런 형태로 많이 쓰긴 하시길 텐데 이런 그 사무직 화이트 칼라들이 뭐 엑셀 장표를 분석을 하거나 혹은 문서를 파워포인트 장표로 만들거나 하는 부분들은 간단하게 오피스 프로그램에 연동이 된 코파일럿, GPT-4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업무에 굉장히 크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데이터 분석하는 분들도 실험했던 여러 가지 분석 결과들, 스프레드시트에 적혀 있는 이런 분석 결과들을 챗GPT 같은 생성 AI의 도움을 받아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 파일을 뭐 CSV 파일로 전환을 해서 업로드를 하면 그래프도 그려주고 기본적인 분석도 해주고 다음 이 분석 결과에 대해서 심도 있는 디스커션도 AI랑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똘똘한 종교 한 명 데리고 일한다고 보시면 되고 디자이너들의 일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는데 결국 이 글 쓰는 글을 입력을 하면 그림을 그려주는 AI가 그림을 잘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글을 입력을 하는데 그림 퀄리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챗GPT에게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프롬프트를 요청을 하고요. 이 프롬프트를 가지고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다음 훨씬 더 원래 제가 입력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즘 디자이너들도 이런 형태로 업무를 많이 하고요. 이런 그림 그려주는 AI, 컨텐츠를 만드는 AI들이 사실 메타버스에서 컨텐츠를 만들 때 생산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또 최근에 공개된 연구 중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던 게 스탠퍼드에서 나온 이 제너러티브 에이전트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이 각각의 마을을 구성하는 저 집들이 각각의 LLM들이에요. 얘네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는 에이전트들끼리 과연 이 마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하는 부분이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 그 해당하는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 플레이어들이 스스로 진화를 하거나 인터랙션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 을 구현을 함으로써 또 다른 형태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메타버스도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 1784 건물입니다. 저희 네이버에 새로 만든 건물인데 여기는 한 100여 대의 여기 보이시는 이 로봇들이 돌아다녀요. 이 로봇들을 클라우드에 브레인이 있어 클라우드가 기본적인 컨트롤을 하고 각 로봇들은 굉장히 작은 센서들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완벽한 디지털 트윈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도 생성의 AI가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런 로봇의 생성 AI, 특히 언어 모델이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면서 로봇을 컨트롤하거나 로봇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겠죠. 다음. 그리고 요거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모델로 되게 유명한 스테이블 디퓨전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을 하면 그 사람 비디오를 이런 애니메이션 형태의 비디오로 변환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또 메타버스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초급의 대화형 AI를 기반으로 해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사람들이 직접 앱을 실행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자유 발화를 통해서 앱들을 내가 원하는 앱들을 명시적으로 실행할 수도 있고 혹은 대화를 통해서 사람의 사용자의 의도를 자동으로 파악을 해서 앱을 실행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텐데 이런 에코시스템이 됐을 때는 역시 뭐 데이터 주권 문제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죠. 특히 글로벌 빅테크 중심으로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럼 당연히 AI 기술 종속 문제로 이어질 거고요. 다음. 그리고 이 초거대 AI 대화형 에이전트가 어떤 우선순위, 어떤 가중치 관점에서 컨트롤할 수가 할지 알 수가 없으니 이런 부분에서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클라우드 액트를 발표를 하면서 네, 실제 우리 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국가 전략 기술들 같은 경우가 노출이 될 수 있는 리스크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빅테크 중심으로 초거대 AI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면요. 다음.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저희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네, 영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프랑스, 중동들도 마찬가지.
각 국가의 AI 주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초거대 AI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 투자들이 진행되기 시작했고, 영국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올해 3월부터 10억 파운드를 태우겠다 얘기를 했고, 일본도 마찬가지 소프트뱅크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일단 당장은 오픈 AI랑 협업을 하지만 그 웹 프라이스 중동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게 언어가 영어 문화권과 다른 언어를 쓰는 나라들은 토크나이저의 한계로 인해서 비용도 많이 비싸고 속도도 많이 느리고 그래서 품질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 자체 초고대 AI 생태계가 필요하고요. 다음.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는 기존의 다른 소프트웨어들과는 달리 AI는 데이터의 특성에 의해서 그 AI의 성격이 결정이 되는데 데이터라는 건 결국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쌓아 축적한 지식, 문화, 역사, 가치관, 사회교육, 규범 같은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 글로벌 빅테크는 영어 데이터 중심으로 하게 되고 그 영어 데이터에 쌓여 있는 축적된 이런 사회, 문화, 규범, 가치관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면서 영어 문화권 편향된 AI가 만들어진다는 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AI를 쓰면 한국어 당연히 잘 씁니다. 근데 내용 자체는 영어 문화권 편향된 컨텐츠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여기에 사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전 세계 문화 다양성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소버린 AI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어, 다음입니다. 네. 이 자체 초고대 AI 생태계 중요한 건 알겠는데 잘 만들 수 있어야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쨌든 초거대 AI인 하이퍼클로바를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서 공개를 했고요. 2021년 그게 5월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누적 700개 이상의 스타트업들이 저희 하이퍼클로바 API를 활용을 해서 서비스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KT도 여기 있지만 국내는 대한민국은 여러 복수계의 초거대 AI 공급 기업, 개발 기업이죠. 그리고 활용하는 많은 스타트업들, 사용자들이 있는 전 세계 세 개밖에 없는 초거대 AI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국가입니다. 다음. 저희가 여러 서비스들을 하이퍼클로바 기반으로 만들었는데 가장 의미 있는 건 요거인 것 같습니다.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고요. 저번에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좀 어떠세요? 약 먹고 조금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뭐 시원하진 않아요. 아이고, 약을 먹어도 계속 그러시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번 더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얼른 나으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넘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전국에 계신 독거노인 어르신들께 매주 두세 번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조금 알파시되어 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70개 지자체 15,000분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고대 AI가 워낙 큽니다. 워낙 크다 보니까 에너지도 전력도 많이 먹고 운영 비용도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글로벌 빅테크들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된 게 많은데요. 저희는 이 문제를 삼성전자와 함께 AI 반도체를 만들어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시제품이 나왔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택시에서 내려가고요. 그리고 예, 글 쓰는 AI가 글을 잘 쓰긴 하는데 특별히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 잘못 발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려면 특별히 잘 설계된 데이터로 추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1년 반 동안 국내 최고의 법학, 사회학 전문가분들과 함께 데이터를 만들었고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데이터 다운로드 그리고 코드도 다운로드 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공개를 했고 상업적 용도로도 쓰실 수 있으니까 제품 만드실 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네, 안전한 AI를 만드는 건 우리 모두의 숙제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공개한 기술들 거의 대부분은 탑티어 AI 머신러닝 NLP 컨퍼런스에서 거의 다 발표를 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 전문가들에게 기술 검증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렇게 글로벌적인 여러 가지 노력들 덕분에 이런 오픈 AI나 엔비디아, 구글과 같이 학습부터 시작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체 파이프라인을 다 커버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닙니다. 참고로. 다음. 네, 이제 하이퍼클럽 X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네, 다음. 네. 하이퍼클로바는 한국어를 잘 쓰는 AI죠. 하이퍼클로바 X는 그렇게 한국어를 잘하는 AI가 영어도 잘하게 그리고 코드도 잘하게 만든 게 첫 번째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연동을 통해서 훨씬 더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해드리고 그리고 외부의 네이버 내부의 가두리가 아닌 외부에 있는 많은 앱들에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해드리는 쪽으로 집중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네, 다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개를 한 게 대화형 서비스, 그러니까 챗GPT 같은 서비스죠. 클로바 X. 그리고 기업에서 생산성 향상에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커넥트 X. 그리고 외부의 스타트업들과 기업들이 저희 하이퍼 클로바 X를 활용할 수 있는 클로바 스튜디오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다음. 먼저 클로바 X입니다. 다음. 첫 번째는 역시 한국어 능력이죠. 이게 강할리 등킨 또너스 무반다.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경상도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건데 이거를 GPT-4나 구글 바닥에 물어보면 못 알아먹습니다. 하지만 저희 AI는 저희 클로바엑스는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죠. 다음. 네, 경상도 사투리뿐 아니라 팔도 사투리를 다 이해하는데 이게 뭐 신기하긴 하지만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마도 앞으로 초거대 AI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음성인식 AI와 붙어서 굉장히 많은 곳에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투리를 못 알아먹으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만 사용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AI의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없다라는 뜻이 돼요. AI 지역 격차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라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실제 이런 챗GPT 같은 서비스들이 뭐 취업 관련해서 이런 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저희는 개인의 파일, 개인의 자기소개서를 업로드를 통해서 이 개인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모의 면접을 저희 클로바 X와 할 수 있는 개인 특화된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좀 큰 차별 포인트고요. 다음. 이제 여행을 가는데 제주도에 아이랑 같이 갈 곳이라고 알려달라고 하면 아이랑 상관없는 여행지 거나 혹은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기 쉽지만 저는 네이버 여행에 등록된 실제 여행지들 중에 아이들에게 좋아할 만한 곳을 바로 추천해 줄 수 있고 외부의 앱인 소카와 연동을 통해서 이 클로바 X 내에서 차량 예약까지 바로 연동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요. 이걸 가능하게 만든 건 사실 스킬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이 스킬을 통해서 외부 앱들과 연동이 가능하고요. 다음, 계속 다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의 서비스, 네이버 외부의 서비스를 연결하는 기술이 스킬입니다. 네, 다음. 네, 이런 그 클로바 X의 스킬 버튼을 활성화를 시키면 여행 관련이면 네이버 여행을 부르고 아직은 연동은 안 됐지만 문서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폴라리스 오피스가 연동이 되는 이런 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그리고 이 스킬의 역할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외부 앱 연동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 전문적인 정보,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부분이 큰 부분입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네이버 클로바 X만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부분인 거죠. 네이버 쇼핑이랑 연동이 되니까 가격 2, 3만 원대, 도수 15도 근처, 과실주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얻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후 네이버 쇼핑과 직접 결제 부분까지 연동이 되면 완전히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만들 수 있겠죠. 다음.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에 연결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월드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네, 멀티모달입니다. 다음. 사진 편집도 이 AI에게 맡기면 말로 설명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배경에 있는 사람과 강아지 지워달라고 하면은
지워주고 배경을 수정해달라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수정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네, 넘겨주시겠어요? 네, 기업형 프로젝트 커넥트 X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다음. 네, 어떤 산업이든 상관없이 업무를 메일로 받고 그 메일을 받은 내용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도출하고 그 업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뭐 자료 검색을 하거나 그리고 검색된 자료를 잘 분석 요약해서 문서를 작성하고 그걸로 미팅을 하거나 메일을 보내거나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다음. 네, 메신저와 메일에 있는 업무 관련 핵심 키워드들을 추출해서 과업이 정의가 되고요. 플래닝을 통해서 과업 달성을 위한 부분 과업들이 정의가 되고 각 부분 과업들을 저희 하이퍼클로바 X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고 평가하고 필요하면 수정하고 그래서 좀 더 문제 정의 자체, 더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런 데다 좀 더 집중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또 외부에 있는 뭐 폴라리스나 한컴 오피스 스킬들을 통해서 이런 보고서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를 이메일 회신하는 것까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네, 이런 일반적인 문서행정 업무뿐만 아니라 다음 코딩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네, 제가 코드를 손놓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그 챗GPT나 바드만큼은 아니지만 클로바 X의 코드를 물어보면 되게 잘 짜더라고요. 저보다 잘 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다음. 네, 클로바 스튜디오입니다. 다음. 네. 첫 번째는 이 제가 소개드렸던 스킬을 각 기업들의 앱과 연동을 시켜서 사용자들의 바라와 나의 앱의 기능들을 가장 정확한 의미로 이제 매핑을 시키는 저희가 툴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제주공항 근처 렌터카 알아봐달라는 바라에 대해서 저희 하이퍼클로바 X가 의도를 파악을 하고 그 의도에 해당하는 액션을 실행을 해서 API를 호출을 하는 이 전체적인 프레임에 대한 툴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다음. 그리고 튜닝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하이퍼클로바 X가 학습한 데이터가 각 기업이 전문 분야랑 좀 많이 다를 때 해당하는 기업의 데이터를 추가 학습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는 기능이죠. 다음. 그래서 기업의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클라우드 업로드를 통해서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요. 이렇게 추가 학습, 파인 튜닝이 된 모델을 각 기업은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즉, 각 기업 전용 하이퍼 X, 클로바 X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다음. 예시를 들어서 초등학교 과학사전 책본 만드는 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 클로바 스튜디오의 튜닝 탭을 들어가서 미리 준비된 파일을, 데이터 파일을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학습을 하겠죠. 이제 추가 무슨 구현 이런 거 거의 없이 데이터 준비만 잘해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초등과학사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 데모 화면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저희가 API 형태로도 제공을 하니까 그 API 호출을 해서 각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굉장히 쉽게 이런 챗봇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음. 그래서 여러 도메인을 클로바 스튜디오를 통해서 여러 도메인 특화된 하이퍼클로바 X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다음. 실제로 이런 것들을 활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티피셜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저희 하이퍼클로바 X를 사용해서 선생님들 대신에 문제 출제를 위해서 지문을 만들고 문제를 제출하는 사례입니다. 다음. 네, 지문 생성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지문 생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다음. 그러면 지문 생성을 할 때 몇 가지 옵션, 얼마만큼 어렵게 할 거냐, 얼마만큼 길게 할 거냐 하는 것들 기반으로 구조도를 생성하게 돼요. 다음. 그러면 이제 구조도를 쭉 만들게 되면은
지문 전체의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하이퍼클로바 X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지문을 생성을 하면 뭐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기 위한 지문이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생성 버튼을 누르면 문제 유형별로 기본 템플릿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성을 하면 네, 문제가 떡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내용을 보고 선생님들이 수정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보통 선생님들이 문제 출제할 때 문제집을 그대로 베끼지 않는 이상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데 이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학생들 교육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 라이너라고 하는 기업은 이제 오토 플래닝을 하이퍼클로바 X로 구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 GPT의 하이퍼클로바 X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발전 동향 조사하고 스타트업 어떤 전략을 구상하면 좋은지 500자짜리 보고서 만들자라고 하면 다음 어떤 업무들이 필요한지를 하이퍼클로바 X를 통해서 각각이 필요한 부분 가업들을 플래닝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그러면 이 부분 가업들 각각에 대해서 검색이 되고 검색된 정보들을 이 쭉쭉쭉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정확하게 할루시네이션 없는 답변으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특히 기업에서는 우리 데이터가 다 좋은데 쓰고 싶은데 클라우드에 올릴 수가 없다. 데이터 보안 규정 때문에 그걸 위해서 저희가 유로 클라우드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유로 클라우드는 컨테이너 박스에 GPU 서버 넣고 하이퍼클로바 X 넣고 보여드렸던 클로바 스튜디오와 여러 가지 툴 기능까지 커넥트X까지 다 올려서 다음 고객의 데이터 센터 안에다가 저 컨테이너 박스를 넣어드려요. 고객의 데이터가 학습 데이터도 활용하는 입력도 데이터 센터 밖으로 나올 일이 없는 상품이죠. 데이터 보안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런 AI, 저희가 안전하게 만든 AI를 데이터 코드 논문으로 모두 생태계에 공개를 해서 함께 신뢰 가능한 AI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다음. 그리고 이 초거대 생성 AI 기술로 인해서 B2C, B2B, B2G 공공 영역에서 많은 새로운 기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특정 기업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음 많은 파트너 기업들과 함께 이 성장 기회를 만들어가고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를 진출하겠다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성공적으로 한국어 중심의 AI 그리고 AI 생태계를 만들어 본 이 경험을 초거대 AI를 갖고 싶지만 만들지 못하는 나라로 가서 데이터 구축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와 함께 초거대 AI를 만들고 그 나라 정부 기업과 함께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진짜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저희의 글로벌 진출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경쟁력을 지키지 못해서 기술 종속됐을 때는 이미 모바일 생태계에서 종속이 되다 보니까 특정 기업이 앱 수수료를 올려도 우리는 앱을 만드는 기업이나 앱 컨텐츠의 저작권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거예요.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다음. 게다가 요즘 저작권 논의를 많이 하고 있죠. 생성 AI. 아마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떤 형태로든 협의가 완료가 될 텐데 만약에 이 생태계가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되어 있으면 자국의 컨텐츠 저작권자들한테는 후하게 해주는 반면에 우리나라 컨텐츠 저작권자들한테는 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이미 캐나다에서 뉴스 사용료 법안이 통과되고 나니까 페이스북도 구글도 뉴스 서비스를 아예 빼버렸어요. 우리가 아쉽지 않다 이러면서 생성 AI가 전체적인 어떤 삶 그리고 이러한 데서 생산성을 높여주는 강력한 도구임을 생각하면 종속이 됐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유는 플랫폼도 없고 초고대 AI도 없으니까 아예 그냥 담을 굉장히 높게 쓰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강력한, 여기 KT 배소장님도 나와 있지만 강력한 초거대 AI 기업들이 있으니 오히려 공공의 많은 문서 데이터들을 외부 민간 클라우드 초거대 AI 기업들이 활용을 해서 공공 특화된, 정보 특화된 AI를 만들어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도 형식시키고 민원 서비스도 훨씬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챗봇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AI 스타트업들과 함께 만들어 보면서 이 AI 스타트업들에게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역량을 키워나가는 준비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 네, 마지막으로 메타버스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생성 AI는 누구나 쉽게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니 글이든 이미지든 비디오든 음악이든 이런 쪽에서 메타버스에 필요한 컨텐츠들을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당연히 버추얼 휴먼과 챗 스타일의 초고대 언어 AI가 붙으면 한 단계 새로운 진화된 버추얼 어시스턴트가 만들어질 거고 이게 벌스상에서 메타버스상에서의 강력한 캐릭터 역할을 하게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월드에서 특정 에이전트 각각이 아니라 LLM 기반의 굉장히 다양한 수십, 수백 개의 에이전트들이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그 시초적인 연구는 나와 있는 상태죠. 그리고 물리세계와의 어떤 로보틱스 기반의 물리세계와 연결 동작 디지털 트윈도 LLM 기반으로 응답에 또 혁신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하다. 샘 알트만이 돌아다니면서 핵처는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나라는 초거대 AI 보유국, 즉 핵 보유국만큼의 위치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지금의 출발점에 있는 상황이니까 100m 달리기에 10m 정도니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지원이 많이 필요하고, 특히 전 국민이 AI를 잘 써서 나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비용 부담 없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중요하고, 규제는 기술 규제가 아니라 활용 규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발 EU 법안 좀 베끼지 말고 차라리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산티아고의 트윗을 마지막으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AI가 사람 대체 당분간 안 할 것 같습니다. AI를 쓰지 않는 분들이 쓰는 분들에게 대체되겠죠. 우리 모두 AI를 각 개인의 능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마음이 급하실 텐데, 지금 예정된 시간 딱 맞춰서 발표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는 그 메타버스를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주로 하는데, 우리가 확장, 그리고 가상, 그리고 세계. 그래서 이 가상이 매개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현실을 가상으로 확장할 것인지, 가상을 다시 현실로 확장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단순히 가상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시간의 한계,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서로 연결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세계를 이루고 있다는 거. 특히 여기서 이제 이 세계에서 다양한 경제적인 가치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 생성형 AI가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메타버스랑 결합될 때, 이 사용자가 혼자 노는 게 아니고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래 순서를 약간 벗어나서 하 박사님 먼저 하셨는데 뭐 그것도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보면 괜찮은 배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서 그럼 KT에서는 이런 생성형 AI를 담을 수 있는 메타버스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또 배수민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 박사님 잠깐 한숨 돌리시고 그 사이에 또 배 소장님 발표를 우리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 소장님 시작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오늘 행사,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는 Metaverse Powered by Generative AI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T 융합기술원 AI to Excel 연구소장 배수민입니다. 네, 뭐, 여러 소개를, 네, 저는 그 카이스트 학부 나오고 MIT에서 석박을 한 후에 삼성과 네이버를 다니고 그 이후에 네, KT에 와서 AI to Excel 연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활동, 뭐 서울시나 경기도 과학기정통부나 산자부, 그다음에 네, 중소벤처기업부, 서울대나 카이스트 등에서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아까 우은택 교수님도 비슷한 슬라이드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메타버스 어떻게 된 거지? 없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조금 또 빨리 떴던 것 같아요. 저희가 팬데믹 시대에 메타버스가 또 많은 활용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디바이스적이나 여러 가지 컨텐츠적으로 아직 준비 안 된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안에 또 이런 것들이 기대가 더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너레이티브 AI와 메타버스의 그 조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저희 그 통신의 발달, 그리고 모바일, 인터넷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컨텐츠들을 저희가 보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어, 우리가 보고 또 뭐 누리게 되는 컨텐츠의 대부분은 AI가 만들게 되는 컨텐츠라는 것들이 지금 리서치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65%, 3분의 2는 AI에 의해서 생성될 거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 예측이 있고요. 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어느 순간 저희가 컨텐츠를 정말 많이 소비를 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자신의 서랍 속에 넣어놨던 일기장, 앨범 속에 꽂혀있던 사진, 나만 봤는데 또 다른 사람의 사진도 보고, 글도 보고, 영상도 보는 그런 시대를 저희가 10년 이상, 20년 동안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컨텐츠에 대한 갈등은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분들이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는, 그리고 우리가 크리에이터들이 그런 경제 활동의 중심에 오는 걸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크리에이션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때 등장한 생성형 AI는 이 능력을 확실히 증가시켜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비용으로 봤을 때, 뭐,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거를 생성할 때, 사람 같은 경우, 뭐, 2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 비용이 AI를 사용하면은, 뭐, 100원도 안 된다든지, 시간도 사람이 한 땀 한 땀 그린다면은 5시간, 몇 시간 걸리는 것이 AI를 사용하면은 뭐 몇 초 안에 엔터를 누르면 된다든지 해서 창작에 대한 이제는 경계는 더욱더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또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서, 네. 이것이 메타버스에게는 아주 좋은 또 영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온택 교수님도 메타버스의 세 가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AI가 텍스트 기반으로 이미지, 코드,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3D 모델을 생성할 때, 이 메타버스 안에 어떤 세계, 버추얼 월드를 생성하고 또 운영하는 것이나 사용자에게 아주 새로운 익스피리언스를 주는 것, 그런 경험들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들도 이 AI를 통해서 더 손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스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당연히 하드웨어적인 것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고 클라우드가 있는데 그 위에 AI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파운데이션 모델 오퍼레이션 운영도 있고 개발도 있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과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에 상응하는 또 메타버스의 어떤 기술들 그리고 디바이스, 컨텐츠 등이 어,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화제가 되는 것들 중에는 이런 AI가 NPC를 만들기 때문에 이 non-player 캐릭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인터랙션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캐릭터 AI 같은 경우는 뭐 실제 존재하거나 아니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말을 할 수 있는 재밌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정말 많은 캐릭터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뭐 존재하는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 아니면 뭐 소설 속의 영화나 이런 주인공들과 대화하는 것들은 사람들이 상상을 하고 싶었고 상상을 했고 하고 싶었는데 또 이렇게 다가오게 될 줄은 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하 센터장님도 공유하셨던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어, 이, 이 버추얼 월드 안에 캐릭터들한테 각각의 어떤 히스토리나 어떤 기억들을 심어주고 인터랙션을 하게 하니까
뭐, 낯선 사람들하고 가서는 좀 서먹서먹하게 말을 한다든지, 뭐, 아는 사람하고는 또 친밀하게 한다든지, 관계를 맺기도 하고, 어, 이 사람 간의 네트워크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런 AI 캐릭터들 간에 가능하다는 것은 또 아주 획기적인, 네, 신선한 발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실사에 대한 것들은 요즘에 너무 이제는 사진을 보면은 이것이 AI가 만든 것인지 사진이 만든 것인지 헷갈릴 정도가 되었고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은 그 초기에 네, 생성이 되었던 명화 한 장으로 렘브란트의 작품 하나로 동영상이 만들어진다든지 특이한 스타일에 만들어지는 거는 이미지까지는 가능했지만 이제 동영상도 가능하다는 것들이 네, 참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또한 또 구글에서 만든 이렇게 네, 구글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지금 음악에 대한 창작도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컨텐츠 창작에 대한 AI의 뭐 제약은 없어 보입니다. 또 디지털 트윈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뭐 실사를 저희가 실제로 존재하는 물리적 세상을 버추얼 월드로 옮기는 거는 뭐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중요하지만 제조업이나 인더스트리 쪽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들인데요. 네, 오른쪽에 보이시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옴니버스의 아주 진심이라서 공장을 투인한다든지 이런 제조업에서는 정말 많은 비용이 드는 고 리스크가 있는 것들을 네, 버추얼 월드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그 애플이나 또 뭐 메타에서 디바이스가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매년마다 애플이 좋은 디바이스를 내놓기를 매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전 프로가 나올 것 같은데 어, 물론 저희가 기대했던 여러 가지 기술적인 허들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태라든지 배터리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아주 네, 풀어야 될 문제지만 또 애플 나름대로 그 안에서 이것이 뭐 약간 거의 컴퓨터 식으로 뭐 작업도 할 수 있고 미디어를 볼 수도 있고 소통도 할 수 있는 핸드폰의 넥스트 버전 정도로 해서 또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안에 많은 센서를 넣음으로 해서 물리적 세상과의 인터랙션이 이런 글라스를 통해서도 뭔가 영향을 같이 미치는 것을 또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올해 그리고 내년에 더 많은 이런 디바이스들이 출시되어서 앞으로 저희가 10년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메타버스가 되든 어떤 VR이나 AR, MR 등이 우리 일상으로 오는 것은 생각보다는 뭐 당장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5년 또는 뭐 아주 멀게는 10년까지도 기다릴 때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 가운데 또 저희가 또 꼭 뭐 굳이 제가 KT 통신회사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발전은 지금은 당연히 공기 같고 물 같아서 너무 식상해 보이지만 10년마다 저희가 100배씩 그런 컨텐츠나 밴드위스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제너레이티브 AI나 메타버스, VR, AR, MR 컨텐츠들은 훨씬 더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24배 트래픽이 증가할 거라는 예측이나 앞으로 10년 후에는 홈 트래픽의 87%가 메타버스라는 예측들은 무리한 네, 상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KT에서 어떻게 이런 제너레이티브 AI랑 메타버스의 그 결합, 융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KT의 초거대 AI 이름은 믿음이고요. 이 Large AI 믿음 같은 경우는 고객의 생각과 감성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공감하고 표현하는 AI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indful Intelligence that dialogues, emphasizes, understands and moves의 약자인데요. 아까
센터장님도 여러 예제를 보여주셨지만, 대체로 지금 사용자분들이나 파트너분들이 원하는 처리하고 싶은 입력은 문서나 대화인 것 같습니다. 그 문서 내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작성을 한다든지, 대화를 요약한다든지, 생성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기사를, SNS를 검색하고, 금융세금 법률 상담을 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기사 초안을 작성하고, 상담 내용 요약하고, 회의록 요약하고, 시니어 케어, 육아 상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네,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요. KT만 해도 저희 내부에서도 100번 콜센터를 하고 있고 또 기가 지니 그다음에 저희가 차량용 음성 인식이나 그런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IPTV 같은 경우는 미디어를 추천하고 있어서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꽤 많은 효율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예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예제는 꼭 KT 서비스는 아니고 저희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를 두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지에 대한 것인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은 복지 서비스가 있지만 이런 거를 찾기는 개인에 맞추면 찾기 힘들어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그것에 맞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 케이스는 장애인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자연어로 대화를 통해서 검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학생분들이 또 금융 서비스를 금융 복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비단 이 서비스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이런 시나리오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은 많이 저희가 받는 요구사항 중에 가장 큽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지니버스라는 메타버스를 올해 시작을 했고 저희가 기능을 하나씩 더해가면서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 유니버스라는 나만의 세상 그리고 내 삶의 재미와 상상을 더하는 라이프버스 이렇게 두 축으로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일단 집을 트윈하고 그다음에 동네라는 또 커뮤니티라는 개념을 넣고 어떤 팬덤이나 그다음에 AI NPC 그리고 가상 경제까지 확장이 되지 않을까 하고 준비를 계속 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올해 좀 신경을 썼던 기능 3개는 지니 포토, 그리고 홈 트윈, NPC, AI NPC 기능이었는데요. 그 지니 포토의 MIM, 밈, 저희가 밈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메시지, 이미지, 모션. 사용자가 메시지를 작성을 하고 할 때 쓸 수 있고 이때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고 그거에 맞는 아바타 모션을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그게 연합된 것을 저희가 지니 포토라고 했고요. 또한 AI NPC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또한 홈트윈을 통해서 평면도에서 3D 집을 만들어내는 것도 했는데 이렇게 그 트윈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신기해하신 것 같아요. 자기 집 주소를 입력하면 저렇게 3D 에셋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꽤 신선한 반응들을 많이 신선하게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트윈이 됐을 때 차후에 저희가 IoT 등과 같은 기능을 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 동영상이 저희가 영어로 자막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국말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니 포토인데요. 이거 처음에는 그 인트로덕션입니다. 지니 포토 같은 경우는 메시지를 입력을 하면은 그거에 맞는 아바타가 이제 모션을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또 배경도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사용 연령을
4세로 했어요. 그래서 4세가 사용할 수 있는 제너레이티브 AI를 만드는 것에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홈트윈을 보고 계시는데요. 주소를 입력하면 그것에 맞는 그 집이 3D 에셋으로 저렇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AI NPC와의 채팅도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동영상에서 목소리까지, TTS까지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니펫 AI NPC와 특별한 대화를 하는 경험을 소개합니다. 멀티모달형 AI NPC는 LLM 기술과 TTS 감정 분석, 아바타 모션 등 다양한 생성 AI 기술이 통합된 적용 사례입니다. 지니펫 종류를 선택하고 이름을 지어보세요. 어떤 주제로 대화를 시작할지 선택해보세요. AI NPC는 사용자와 나눈 대화 문맥에 따라 다양한 제스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산책하기 좋은 날이야. 대화 답변은 기존 NPC의 룰 기반이 아닌 매번 새롭게 생성되며 어린 아이톤의 TTS 사운드 출력도 지원됩니다. 로또 번호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게 불문율이야. 성공한 사람들이 쓴 자서전을 참고해보면 어떨까? 너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 운동이나 악기 연주를 해보는 거 어떨까? 해당 NPC는 다정다감한 타입의 페르소나가 탑재되었으며 향후에는 전문가 NPC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네. 네, NP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걸 감성 대화라고 해서 다정한 일상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한 저희가 이 NPC를 만들 때도 신경 쓰는 게 모든 연령대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톡식하지 않은 대화를 하는 NPC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를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김주호 교수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요. 메타버스의 활용에 대해서, 메타버스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전 연령대가 쓰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는 것이 저희의 고민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저출산 초고령화로 인해서 인구의 50% 이상이 50대 이상이세요. 근데 이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내부에서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3개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젊은 연령층이 점점 없어진다는 것이 또 우리나라 메타버스 산업계에는 좀 그리 좋지 않은 현상인 것 같긴 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지니버스 안의 캐릭터, 저희 NPC가 얼마나 지니버스의 컨텍스트를 알고 사용자가 하는 활동이나 히스토리를 알았을 때 더 커뮤니케이션이 더 인게이징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컨텍스트, 또 메모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사용자랑 인터랙션을 해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무엇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진행 방향입니다. 또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준비했던 컨텐츠인데, NPC가 전문 육아 상담에도 쓰일 수 있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을 때 편식이 좀 심한 편이에요. 편식은 분명히 극복해야 하는 문제이고
부모가 이 과정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에게 강제로 먹이고 심지어 입을 벌리고 억지로 떠먹이는 것은 부모가 아이를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제너레이티브 AI적인 성격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대화를 생성했고, 목소리를 자동으로 실시간 생성을 했고, 동작이나 이런 옆에 있는 그 지니버스의 여러 가지 공간적인 그리고 다른 캐릭터들도 그 컨텍스트에 맞게 움직이는 다이나믹을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까 제가 그 네트워크 밴드위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컨텐츠들이 아주 커지고 또 고화질, 네, 품질이 중요해짐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가진 뭐 디바이스의 프로세싱이 부족하다든지 네,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스트리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많은 건설사들이 특히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모델하우스를 가상으로 운영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히 모델하우스에 직접 찾아갔는데 이제는 가상 모델하우스에 가서 네, 사용자가 그걸 보는데 사용자의 모바일이나 웹 환경에서 그 네, 그 큰 컨텐츠를 실시간으로 보는 게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아예 이것을 클라우드에서 어떻게 하면 로우 레이턴시로 그 GPU 렌더링이나 이런 움직임들을 네, 바로바로 해서 네, 스트리밍 네, 이거는 서버에서 렌더링이 된 후에 스트리밍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럴 때 사용자가 이렇게 움직임이나 인터랙션이 바로바로 반영되는 것이 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모바일이나 저사양의 PC에서는 네, 어, 디바이스에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클라우드로 스트리밍하는 게 훨씬 뭐 게임이나 이런 비주얼라이즈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로드 쇼를 할 때도 네, 찾아오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사용자가 자동차와 인터랙션을 하는 것들을 브라우저를 통해서 네, 보는 것들도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seamless, low latency 인터랙션이 키입니다. 네, 올해 또 삼성 G 폴드, G 플립 5 저희 론칭 쇼에서도 저희가 이 기술로 꼭 그 매장에 오지 않으면서도 네, 온라인으로 해서 이 디지털 컨텐츠를 보면서 인터랙션을 해서 네, 제품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는 네,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니랩스를 통해서 네, AI에 대한 여러 그 기술 설명이나 에코에 대해서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AI를 경험하고 활용하고 비교하고 공유하는 AI 개발 실험실을 지향하고 있고요. 네, 지니랩스에 오셔서 여러 AI API들에 대한 요청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기업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KT 초거대 AI 믿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AI 풀스택인데요. 지금 아까 제가 AI도 그렇고 메타버스도 그렇고 하나의 기술이나 뭐 하나의 디바이스, 하나의 플랫폼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트워크,
클라우드, 그리고 여러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들, 그리고 그거에 맞는 컨텐츠, 디바이스까지 있어야 되는 것이 또 이런 메타버스의 특징이듯이 AI도 인프라스트럭처 프레임워크, API,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두 다 연동이 잘 되어야 되는 게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엔비디아에 대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지금 80%의 GPU를 독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독점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그 엔비디아가 그 지금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라서 GPU를 사려면 정말 많은 기간을 몇 달을 기다려야 되고 가격도 아주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AI 프로세서 업체들이 생기는 건 아주 중요하고 KT도 그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엔비디아 너무 훌륭한데요. 그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여러 디바이스 간, 여러 하드웨어 간의 호환성을 가지는 것도 아주 중요해서 KT는 모레라는 스타트업과 함께 그 소프트 프레임워크 호환성 있는 것을 만들기 노력하고 있고요. 믿음 렛츠는 이건 랭귀지 익스페리먼트 툴 스윗인데요. 이 렛츠도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렛츠를 사용을 하시는데요. 네, 오늘은 네, 렛츠에 대해서는 설명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지니랩스나 뭐 나이파나 니아 통해서 저희가 API 제공하고 있고요. 또 KT가 가진 기가진이나 여러 교육이나 AI CC 같은 경우도 이런 초고대 AI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풀스택은 뭐 네이버도 아까 삼성과 네, 협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KT도 삼성과 함께 어떻게 하면은 저렴하면서 많은 사람이 쓸 수 있는 또 AI 하드웨어를 공급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으로 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남아있는 시간 동안, 오늘 그 발제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 메타버스와 생성형 AI를 연계해서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또 그 가능성은 어디까지인지, 한계는 또 뭔지, 또 한계가 있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또 그 외에 다양한 또 새로운 이슈들이 또 등장을 할 텐데, 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토론할 때 요즘 GPT에 물어보는 게 다들 유행이라서 지금 두 분 모시고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를 물었는데 GPT가 알려주는 질문사항도 있고 또 하이퍼 클로버가 알려주는 질문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GPT가 이제 준 그 질문지를 보면 메타버스와 생성형 AI의 현재 도입 상황이나 메타버스와 AI의 상호작용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발제하실 때 뭐 충분히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한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조금 토론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KT는 지니버스가 있고 또 이제 초거대 AI로 믿음을 이제 그 결합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제페토는 네이버는 제페토가 이제 메타버스로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발표한 하이퍼클로버 X도 뭐 거기에 결합했을 때 또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지니버스도 그렇고 제페토도 그렇고 이제 메타버스에서 봤을 때 몇 가지 또 한계도 명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메타버스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가상을 매개로 하는 것들은 이미 지금 사람 만들어 놓은 메타버스가 다 공통으로 잘 하고 있는 영역인데 이 가상을 매개로 해서 현실을 어떻게 가상으로 확장하고 가상을 다시 어떻게 현실로 확장하는지 이런 그 현실과 가상의 확장을 통해서 사람의 능력은 또 어떻게 확장하는지 이 확장에 대한 개념들이 아직 명확하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이 메타버스가 지속 가능하려면 결국은 세계가 돼야 되는데 세계가 된다는 뜻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모여야 되는 이유가 생기고 특히나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적인 보상 문제도 결합이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이 경제적인 보상 이야기하면 또 이 도박하고 또 연결이 바로 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조심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소통하게 만들고 협력하게 만드는 메커니즘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페토는 이런 세계 쪽은 굉장히 이미 활성화가 돼 있다고 한다면 이 확장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약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지금 이제 그 KT가 만들고 있는 이 지니버스는 상당히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고 확장하는 쪽은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IoT 연동하는 이야기도 하셨고 해서. 근데 이제 이게 세상이 되기까지, 세계가 되기에는 아직은 뭔가, 재미있는 공간이거나 의미가 있거나 보상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 두 개, 지금 두 가지 어프로치, KT가 하는 어프로치랑 네이버가 하는 어프로치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이걸 다 묶으면 어떨까? KT, 지금 AI를 가지고 뭐 제페토랑 연결할 수도 있게 만들고, 네이버가 하는 하이브 클로버를 KT의 지니버스에서 쓸 수 있게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각각을 쓰면서 또 두 세계가 연동되게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그 연결, 연동 또 이 생태계 관점에서 이 타 회사와의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두 분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삼성이랑은 협력한다 그러셨는데 지금 KT와 네이버의 협력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하면 될까요? 네, 네, 일단 먼저 그 배수민 소장님과는 달리 저는 네이버에서 뭐 제페토나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과 연관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그 제페토의 어떤 외부 확장성, 연결성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다만 라지 랭귀지 모델이란 게 어쨌든 컨텐츠 생성 툴,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 전반적으로 컨텐츠 생성 툴이나 인터랙션에서 강력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으니 제페토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기여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제페토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성이란 게 있을 거니까 그쪽에서 좀 고민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 KT와의 협업에 대해서는 지니버스에서 저희 거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KT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서로 크로스를 해서 좀 더 다양한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긴 합니다. 예, 아마 지금 그 하 소장님 입장에서는 제페토든 KT의 지니버스든 다 고객인 거고 그네요. 그럼요. 네. 지금 배 소장님은 지금 이제 그 AI 모델도 관여하시고 지금 이제 메타버스도 관여하고 계셔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훨씬 더 이제 유리한 입장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음, 그러니까 제가 그,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바라볼 때 보통 제가 발표 자료에서 그 4C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그게 그 컨텐츠랑 커뮤니케이션이랑 커머스랑 커넥티비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커넥티비티는 저한테는 약간 IoT 현실과의 연결이 좀 강했었던 것이고요. 커머스는 말씀하신 대로 그 경제적인 것이 있었고, 커뮤니케이션이나 컨텐츠 측면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일 수도 있고, 그 AI와의 커뮤니케이션일 수도 있는데요. 그 지금 저희 초거대 AI 믿음 같은 경우도 한 네 가지 정도의 저희가 약간 프로파일이 있어요. 그 믿음의 그 활용하는 그 활용처에 따라서 저희가 다른 종류로 접근을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지니버스 안에서 그 AI NPC와 대화하는 것은 아마 그 NPC한테 챗GPT를 넣는다면 되게 이상한 대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화가
생각보다 그 다면적이지가 않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되게 다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똑똑한 챗 GPT를 그 메타버스에 넣는다고 해서 그게 맞지가 않고, 그거는 저희 IPTV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UX 자체가 주거를 음성으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사람은 들을 수 있는 게 한 두세 마디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주저리 막 두세 문단의 말을 한다. 그럼 이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짧게 인터랙션을 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 안에서는 좀 그런 LLM도 좀 다른 특징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건 물론 이제 당연히 그렇게 만들 수는 있죠.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컨텐츠 측면은 제가 아까 연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성이 되는 영상이나 비디오 생성되는 것들을 많이 보시면 선정적인 컨텐츠가 진짜 많아요. 그게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실사를 안 만들었어요. 실사하는 거를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실사가 되고 아마 제가 상상하기에는 지금 제너레이트 되는 그 AI 컨텐츠 영상 중에 50%는 선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인터넷에 올리는 그 영상들을 보면은 되게 허걱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연령대를 이 서비스를 4세 정도로 맞춘 거예요. 근데 4세한테는 그거를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 제너레이션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연령대가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가 저희한테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저희는 LLM도 가지고 있고 메타버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조합이 어떤 것이 꿀조합인지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IoT 같은 경우도 저희가 사실 IoT 기능이 원래는 더 많았는데 지금 다 디세이블을 시킨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공계이기 때문에 IoT 기능에 엄청 저희가 몰입을 하게 돼 있어. 막 디지털 트윈 되면 너무 신나요. 그, 저희 공간 안에 있는 기계들이 막 거기 트윈 되면은 이공계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벌처로 존재한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생각외로 그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아니신 분들은 이게 너무 낯설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체감이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 쓰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드시나 봐. 약간 뭔가 일단 기술이다 그러면 오히려 어떤 이공계 분들은 이제 기술이다 그러면 막 몰입되는데, 어떤 분들은 기술이다 그러면 나는 저거 만들고 싶지 않다. 그래서 사용자층이 다양해짐으로 해서 이런 IoT나 디지털 트윈은 저희도 고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교육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홈 트윈 하는 그 기능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니 타운이 있거든. 지니 홈이 있고 지니 타운이 있는데, 그런 도시적으로 접근할 때는 교육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해서 교육 컨텐츠로는 좀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가셨는데, 이제 원래 제 질문은 지금 이제 이 각 회사가 만들고 있는 메타버스가 아, 다른 회사의 그 AI 엔진이라든지 또 물리 엔진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쓰거나, 또는 또 이게 각자 엔진들을 다 개발한다 하더라도 또 각자 메타버스가 연동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고민이 되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삼성은 그 사이에 쉽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제 디바이스를 주로 하니까 뭐 삼성 디바이스랑 연계하면 된다 이렇게 쉽게 접점을 찾는데, 지금 이제 오늘 소개해 주신 것처럼 KT는 지니버스랑 미덤이라는 걸 연결시키는 아까 모델을 일부 이야기하셨고, 지금 이제 네이버는 제페토랑 하이퍼클로버는 지금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아직은 없지만 밖에서 볼 때는 아마 내부에 있으니까 조금 더 가깝게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거꾸로 뭐 지니버스가 하이퍼클로버를 갖다 쓸 수 있게도 만들어내고, 또는 지니버스랑 제페토가 서로 연결돼서 컨텐츠가 오가게 만든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하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입장인지를 제가 여쭤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럼 잠깐만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그 멀티버스라고 하죠. 메타버스 간의 연동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건 뭐 제페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이것도 지금 기술적인 허들이 있습니다. 뭐 각자 이제 만드는 주로 게임 엔진이라고 그러고 기반하고 있는 게임 엔진이 다르고,
저희가 에셋을 교환할 때 이게 호환성이 있으려고 봤더니 그 에셋의 그 디자인 철학들이 있어요. 어떤 컨셉이다. 그 룩앤필이나 그런 디자인 철학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오는 그 어색함이나 그 신미성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그 저작자들은 그 훼손됨에 대해서 또 못 참음이 있어서 이게 기술적으로 조금 더 심리스한 연동성이 생기면 가능하지 않을까 상상은 되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고 있고요. 아까 그뭐 하이퍼클로바를 그러니까 그 아까 대화에서 이어지자면 그러니까 하이퍼클로바 X가 당장 들어왔다고 해서 메타버스에 딱 안성맞춤이 되지 않는다는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LLM이 있다는 거, 똑똑한 LLM이 있다는 거랑 메타버스에 그것이 적합하다는 거는 약간 다른 결이기도 하고 API 서빙했을 때 그 비용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지금은 메타버스가 약간 성장해야 되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약간 묻지마 투자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다 공짜여야 되거든요. 만약에 하이퍼클로바 X의 API가 얼마까지 공짜로 쓸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공짜로 제공해 주시면 저희가 또 붙여가지고 열심히 써볼 수도 있을 텐데요. 근데 지금 우리 국내는 아직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그 호환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애플은 그 오픈 그 USD 그 유니버설 씬 디스크립터 얼라이언스 만들어서 이제 USD 중심으로 컨텐츠를 다 호환성 있게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또 메타는 그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만들어서 그쪽에서 스탠다드 액티비티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양축이 지금 생겼는데 메타 중심으로 움직이는 축도 있고 애플 중심으로 움직이는 축도 있는데 그 양다리 걸치고 있는 네이버는 어느 쪽이 이기든 성자는 네이버다 이러고 있으면서 또 네이버는 양쪽에 다 들어가 있고 뭐 이러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이버가 밀고 있는 게 USD이기도 해서 컨텐츠 입장에서는 이제 네이버가 옴니버스 하면서 아니 그쪽 그 엔비디아 쪽에서 옴니버스 하면서 지금 양쪽 그 컨텐츠를 다 호환성 있게 만드는 노력들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삼성, KT, LG, 네이버, 카카오 뭐 등등해서 기술 관련되는 담당 상무님, 전무님 뭐 이렇게 모시고 식사 한번 한 자리가 있었는데 다들 서로 같이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세대가 교체됐으니까 다시 한번 좀 생태계를 같이 고민할 시기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컨텐츠 이야기 하셨는데 이 모든 세대가 같이 쓰는 컨텐츠는 결국은 이제 거기에 인정 시스템도 들어가야 되고 LOD도 있어야 되고 스케일러빌리티 이슈도 있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LOD를 다양하게 연령에 맞는 컨텐츠를 어떻게 보여줄 건가. 뭐 스케일러빌리티도 똑같은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거 이제 관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술 개발도 우리가 좀 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교육 이야기 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이걸 우리가 이제 아까 확장 이야기하면서 현실에서 가상으로, 가상에서 현실로 확장도 있지만 우리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의 메타버스도 있고 우리 소사이어티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의 메타버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특히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면 이 지방과 서울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의 속성이 시간의 한계도 없고 공간의 한계도 없는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런 메타버스를 가지고 우리 지방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특히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까 교육도 언급하셨지만 지방 사람들이 다 왜 서울 가서 살고 싶어 하는가를 보면 첫 번째 애들 교육 문제, 두 번째 몸이 아프면 의료 혜택 받는 거, 그다음 문화 혜택 뭐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로 앞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메타버스가 내가 지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뉴욕에 있는 문화 혜택을 누리게 한다거나 또 해외 가장 좋은 병원의 의료 혜택을 이 메타버스에서 누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 박사님은 주로 기술 쪽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서비스 모델은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네이버에 계시니까 네이버가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 특히 이제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사회에 환원하는 관점에서라도 이왕이면 사회에 좀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메타버스 쪽은 제가 잘 모르고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 라지 랭귀지 모델 혹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이 초거대 생성 AI의 비즈니스 모델은 B2C로 사람들의 관심을 극도로 올리고 챗GPT가 그 역할을 했죠. 그리고 실제 써보니까는 여러 가지의 생산성 향상을 B2B에서 실현을 해요. 그러면은 B2B 비즈니스나 공공 영역에서는 생산성 향상이고 비용 감소가 되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되든 혹은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 되든이 되다 보니까 B2B에서 사업 성과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업 성과를 넘어서서 일하는 데서 계속 쓰다 보면은 B2C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되는 이 선순환 과정을 그리고 있고, 그럼 이 과정에서 아까 제가 비즈니스 영역뿐 아니라 그 공공 영역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케어콜 서비스도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것 같고, 공공 영역에서 실제 생산성을 높여놓는다는 얘기는 공공 영역의 거의 본질의 충실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즉, 공무원들이 보고서 쓰는데 막 10시간, 20시간 매달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실제 어떤 국민들의 업무들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해보고 좀 더 본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 시간을 씀으로써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교육인데 저희가 커넥트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영리 재단. 네, 커넥트 재단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리터러시뿐만 아니라 초고대 AI 활용 리터러시 같은 것들을 챙기고 있기도 하고, 저희 커넥트 재단뿐 아니고 외에 요즘 비제도공 기관에 가까운 뭐 모대연구소라든가 다른 교육기관이 많은데 거기에 저희 하이퍼클로바 X 기반으로 한 초고대 AI 교육을 위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또 많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육에 쓸 수 있도록 정부랑도 좀 얘기를 해서 적어도 이런 교육에서 쓰는 비용들은 그냥 정부에서 되도록 하자. 그렇게 해야 AI 리터러시를 일어날 거고, 그래야 더 많은 사람들이 AI를 쓰면서 나의 능력이 되고 스타트업도 기회를 만들어낼 거고, 그래야지 시장 파이가 더 커질 거고 기업 가격이 우려될 수 있으니 그런 관점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어서 우리 KT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또 듣다 보니까 질문이 까먹었는데, 맨 처음에 얘기는 지역격 차에서 얘기를 하셨고, 그런 네네. 컨텐츠가 더 많아. 정확히 질문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냥 우리 자연스럽게 흘러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하시고 싶은 네, 이야기 하셔도 되는데, 원래 네. 제 질문은, 이 메타버스를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제 쓰는 것도 있고, 그다음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쓰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버는 그 하나의 매개체로서의 메타버스도 있고, 지금 이제 우리 하 박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회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서의 메타버스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봤다면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푸는 도구로서의 메타버스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지방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 사람들이 왜 다 서울로 가려고 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이제 상위 순위에 언급되는 것들이 자녀들 교육,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 그리고 문화 예술 뭐 이런 것들이 지방이 열악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사는 게 지방 별로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메타버스가 과연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거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써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건데, 혹시 이제 그 아까 교육 관련되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KT에서는 어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우리 그 역량을 확장하는 도구로서의 메타버스에 대한 생각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김주호 교수님이랑 그 메타버스 포 시니어 과제를 시작하게 된 건데요. 저도 그런 지역 격차를 메타버스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저희가 지방, 지역 그 지자체를 만나보니까 정말 연령대가 높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도권만 해도, 그러니까 그 정말 20, 30대는 수도권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지역은 평균 연령이 50이 아니라 60을 바라보고 있고, 거의 뭐 40대도 찾기 힘든 그런 곳도 많은 거예요. 이건 되게 엄청 지역적으로 가야겠지만, 그러면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가장 거점 도시들은 안 그렇겠지만 정말 많은 지역들은
그렇게 연령대가 높으셔서 어떻게 하면은 그런 이게 인클루전이 중요한 거죠. 그분들이 다 이 버추얼 월드나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UX 쪽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디지털 디바이드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그 정말 젊은이들은 더욱더 새로운 디바이스, 새로운 기술들을 막 빠르게 습득해 나가는데 이렇게 약간 낙오되는 그분들에 대한 디지털 그 갭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가 저희도 지금 메타버스 연구할 때 주제 중에 하나이기는 하고요. 저는 그 시공간을 넘는 컨텐츠가 관심이 있기는 했었는데, 뭐, 그것은 여행일 수도 있고, 문화일 수도 있고, 아까 교육일 수도 있긴 했는데, 뭐, 일단은 컨텐츠가 꽤 휘발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면 그 컨텐츠는 꽤 지속 가능 사용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많은 컨텐츠들은 인스턴트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들은 컨텐츠도 그냥 대충 만든 컨텐츠도 되게 그때만 딱 소비되고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너레이티브 AI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약간 뭔가 영원히 계속 사용하겠다는 컨텐츠 에셋을 만들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창작에 대한 권한들을 능력들을 꽤 많은 분들한테 풀어서 그분들이 이런 메타버스 안에서 창작하는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그 방향으로 오히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KT도 네이버도 이제 한국에서 지금 성장하는 회사이기도 해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푸는 도구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데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 지금 이제 그 하이퍼클로버 최근에 이제 발표하면서 사람들한테 그 기대도 많이 받았고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 또 일부는 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봤더니 하이퍼클로버는 너무 한국적이다. 이제 한국인의 마음을 가장 잘 읽는 AI다고 하면서 동시에 이제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라고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아까 이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사투리, 이건 외국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서 이제 그 네이버가 잘 공략할 수 있는 그 분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장점을 잘 살리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적인 문제를 더 잘 풀어야 이제 한국에서 뿌리를 제대로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어서 이제 조금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카이스트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리가 이제 그 뉴욕 대학이랑 협업하는 문제들을 지금 아주 굉장히 적극적으로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메타버스 대학원에서 포스트 메타버스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뉴욕으로 내보내려고 지금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당장 협업을 하려고 생각해 봤더니 시차가 거의 13시간이라서, 여기 아침은 거기 밤이고, 거기 밤은 우리 아침이고, 뭐 이렇게 뒤섞여 있어서 협업하는데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것 같고, 물리적으로 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줌 가지고 제가 뉴욕 대학 교수님들하고 줌 해보면 뭔가 이게 넘을 수 없는 장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서로 옛날부터 알던 분이면 쉽게 이제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처음 보는 분들하고는 이 줌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장벽이 있다는 걸 요즘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현실감 있는 메타버스로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학생들이 뉴욕 대학에서 하는 강의를 이 현장에서 가서 듣는 것처럼 대전에서도 듣게 만들 수 있을까? 반대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공동 연구를 한다면 이 공동의 연구실을, 또 실험실을 메타버스 위에서 만들고, 양 대학이 그냥 그 10대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시리어스한 그 실험 또는 연구 협력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위에서 하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 혹시 지금 두 분은 그런 쪽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게 있다면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시리어스하게 쓰는 방법, 지금 이제 단순히 재밌게 만들어서 10대들이
놀게 만들고 거기서 경제적인 가치를 획득하는 거를 넘어서 전 세대가 이제 써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교육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학이 변하는데 메타버스가 쓰여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데 네이버랑 KT가 카이스트랑 같이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배 소장님이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저는 저희가 지금도 온라인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이제는 좀 익숙해졌습니다. 근데 저도 회의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저희가 이런 약간 버추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정말 많은 컨텍스트들이 저희가 보이지가 않아요. 상대방이 시선 처리 같은 게 완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은 어디를 보고 있는 건지,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만난다면 나를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옆 사람을 보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화면에서 보이는 거 외에 정보들이 엄청 많은데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그 정보가 우리한테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저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인지 작은 사람인지, 아니 지금 뭐 약간 추워하고 있는 건지 더워하고 있는지, 아니 배고플 시간인 건지, 아니면 뭐 약간 그런 좀 부처적인 것들이 꽤 중요한 때가 있는데, 너무 온라인은 딱 본론만 말하고 만나야 될 시간에 만나고 헤어지고 이러니까 효율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효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이런 그런 리모트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이게 기술이 해결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정말 기술이 너무나도 해결돼서 우리가 서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완전 공유를 할 수 있다. 거의 이퀴벌런트하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기는 지금 합니다. 우리 커뮤니케이션은 시청각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컨텍스트, 시청각 외의 컨텍스트가 다 사라지고 없는데, 이제 메타버스가 그걸 어떻게 복원시켜 줄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메타버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2차원 화면을 3차원으로 만드는 것부터 해서 소리도 이제 로컬라이즈 시키고, 그 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촉각, 후각, 미각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그 외에 미싱 컨텍스트가 있을 텐데, 이제 그걸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에서 복원시켜서 현장에서 같이 있는 것처럼 공존하는 것처럼 만들어낼 건가, 뭐 그런 것들도 여전히 중요한 리서치 이슈이긴 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물리적 세상에 갇혀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물리적 세상을 똑같이 옮겨 놓으면은 뭔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의외로 많은 또 물리적 세상에도 없는 고급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 고급 정보들을 전달하는 거를 디지털로 사용을 한다면 더 그, 좀 다른 측면에서 그렇죠. 방금 방법을 이야기하신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제 줌 같은 걸 보면 제 시선이 도대체 이 화면이 어디를 보는지를 지금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얼굴이 공유되는 건데, 이제 메타버스에서 지금처럼 이런 한계를 넘어서 내 시선이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에서 복원될 수 있다면,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그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이기도 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에서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없어진 그런 컨텍스트, 내가 시선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내가 내 주변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가, 내 뭐 몸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달 안 되고 있는데 그걸 메타버스에서는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제 제가 이제 학생들 논문 심사한다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심박수, 아바타의 심박수를 표현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이 힘을, 사람들이 몸에 주고 있는 힘을 아바타에 같이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친밀감, 그다음 신뢰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런 걸 연구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이런 그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플러스 알파로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메타버스에서도 이제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뭐 그거는 이제 리서치 이슈적인 관점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실제 응용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뉴욕과 대전을 연결한다, 뉴욕과 서울을 연결을 한다, 뉴욕, 서울, 대전을 한꺼번에 연결해서 우리가 협업을 한다 했을 때
지금 KT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 뭐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뭐 그런 기회에 또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메타버스 쪽의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메타버스를 활용함으로써 현실 세계의 페인 포인트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며 그 기술적으로 그 페인 포인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솔루션이 정말 사용자들을 편하게 하는가. 우리가 AI 스피커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지만 사실상 실패에 가까웠던 건 확장 우대도 있지만 AI 스피커한테 뭘 시키려고 하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또박또박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거 되게 불편한 거거든요. 그 챗봇이 어려운 이유도 마찬가지고 지금 챗봇들도 멍청하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입력을 주면 질의를 하면 정확한 대답을 하는데 그게 너무 불편한 거죠. 그러면 과연 이 불편함을 기술적으로 얼마만큼 완화를 시켜서 페인 포인트를 풀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쩌면 UX 사용자 경험이 성공의 관건이 아닌가 싶고 지금 현재 메타버스에서 이 사용자 경험의 불편함을 없애고 더 편하게 더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를 조금 더 잘 도출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우리 이제 시간이 5시 20분이어서 이제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물어볼 거는 사실 더 많은데, 이제 계속 물으면 오늘 밤새 해야 될 것 같고, 두 분이 또 다른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오늘 토론하신 것 중에 혹시 이야기 못 하신 거 있으면 빨리 한마디씩 하시고, 우리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일단은 다 말했고, 조금 더 그런 AI랑 메타버스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결국 생성 AI가 현실 세계에서 여러 가지 온라인상에서의 서비스들, 현실 세계의 서비스들로 커넥션이 확장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다음 확장 대상은 이제 물리 세계뿐만 아니라 당연히 가상 세계일 것 같긴 해요. 거기서 또 새로운 굉장히 큰 비즈니스 기회 혹은 서비스 기회 혹은 가치 기회가 만들어질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을 누가 먼저 잡느냐가 또 큰 승부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성공 사례적으로도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메타버스는 성공식을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마치 AI의 80년대, 90년대 그때 보는 느낌이어서 오긴 올 텐데 그때 얼마만큼 잘 기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약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학생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메타버스가 가장 성공적으로 지금 쓰일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그 생성형 AI가 결합이 됐을 때 점집이 아닐까. 우리가 이제 살다가 힘들면 다 어디 가서 물어보게 되는데, 지금 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긴 만연체의 문장이 아니라 짧게 짧게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문장을 GPT가 만들어낼 수 있다면,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들을 해줄 수 있다면 사람들이 아마 메타버스를 매일 가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KT 네이버가 지금 메타버스나 AI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분야가 국제적인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카이스트랑도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오늘 하정우 박사님은 이동하면서 지금 참여하시느라 아주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요. 또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주신 배수민 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우리 2차 세미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촬영 영상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